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가 죽은 것은 사실 돌팔이 의사 때문이다. 메스암페타민 X 아돌프 히틀러 1945년 4월 29일 어두운 지하 벙커 속 나이든 총통과 젊은 부인의 결혼식이 열렸다. 조촐한 축복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의 하객들의 짧은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나이든 총통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웅얼거렸다. 식을 마친 총통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전쟁 동안 결혼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 믿었기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 나를 항상 보필하고 이 포위된 도시에서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나 자신과 아내는 파면이나 항복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내 시체는 사후 즉시 불태워주길 바란다. 유서를 쓰고 있는 그에게 주치의가 다가왔다. 의사는 총통에게 작은 캡슐을 건네줬다. 각하 이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맹독인 청산가리로 만든 캡슐이었다. 약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네. 혹시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일이 번거로울 테니. 총통은 자신의 사냥개이자 반려견을 데려와 캡슐 하나를 먹였다. 잠시 후 온몸을 떨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깨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자 총통은 아무 말 없이 죽은 자신에게를 바라봤다. 곧 자신도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생각하며 이어서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됐다. 얼마 남지 않은 최고급 샴페인을 하객들에게 나눠줬다. 그들은 건배하며 마지막 파티를 즐겼다. 희망이 없음을 애써 외면하고 더욱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베를린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벙커로 진격하고 있었다. 장군들은 벙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하루 정도로 예상했다. 그날 저녁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신의 애인과 함께 총살돼 시체가 시민들에게 유린당한 채 거리에 매달렸다는 말과 함께 총통은 부하를 불러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꼭 불태우게 소련놈들 손에 단 한 줌이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30일 오후 2시 총통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탈출을 허락했다. 이제 거대한 지하 벙커에는 그의 비서와 측근 몇 명만이 남았다. 그들은 마지막 식사를 한 후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후 총통은 자신의 애인과 함께 서재로 들어갔다. 몇 시간 뒤 애인과 함께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한때 독일의 총통이자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였던 인물, 별 볼 일 없던 삼류 미술가에서 카리스마로 독일 국민을 이끌었던 정치인, 위대한 이상. 국가를 꿈꿨던 군인,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학살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아돌프 히틀러의 삶은 그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죽은 뒤 남은 사람들은 곧바로 그의 시체를 화장하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벙커 안에는 제대로 된 화장시설이 없어 그의 측근들과 장관 파울 게벨스는 그의 시체를 벙커 밖 정원으로 가져온 뒤 자동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곧 소련군의 폭탄이 정원에 비오듯 쏟아졌고 놀란 장군들은 시체를 버리고 벙커 안으로 혼비백산 도망쳤다. 폭탄과 불길로 엉망이 된 그의 시체는 벙커를 점령한 소련군에게 발견됐고 그들은 치아 대조를 통해서 히틀러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사실 히틀러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한 설이 없다. 2018년 프랑스 연구자들이 치아 분석으로 밝혀낸 권총 자살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음독 자살설이다. 그의 시체를 발견한 소련 위생병의 말에 의하면 입안에서 청산가리 특유의 향이 났고 깨진 청산가리 캡슐 조각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가 죽기 전 청산가리를 시험해봤고 동반 자살한 애인 에바 브라운 역시 청산가리로 자살한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 즉 나치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총도 칼도 아닌 그의 주치의가 건네준 청산가리 캡슐 하나라는 이야기다. 히틀러가 유일하게 믿은 인물. 히틀러의 주치의였던 테오도르 모렐은 나치 제국의 몰락과 죽음에 긴밀하게 얽힌 인물이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유명 병원 원장인 그는 육군대대 의료 장교를 재직하고 1918년에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자신의 의원을 열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내 하넬로레 모렐의 지원 덕에
다른 병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최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기존의 치료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어느덧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루마니아 왕의 개인 의사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의사가 됐다. 테오도르 모레, 야망이 많던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환자였던 히틀러 전속 사진사 하인리히 호프만이 히틀러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이다. 호프만은 과장을 더해서 모렐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히틀러에게 그의 독특한 의술을 자랑했다. 이윽고 히틀러는 그에게 관심이 생겼고 1936년에 그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히틀러는 심한 위장 경련과 복통, 장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모렐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틀러에게 뮤타플로러 MUTAFLOR라는 약을 처방했다. 뮤타플로러는 군인인 히틀러와 딱 어울리는 약이었다. 1917년 독일 의사 알프레드 니슬이 발견한 약으로 쉽게 말해 유산균제였다. 이 약이 발견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한 부사관 덕분이었다. 부사관의 유명세는 용맹하게 싸우거나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전쟁터에서도 튼튼했던 그의 위장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은 의료기술과 위생보건이 매우 열악했다. 감염을 막아줄 마땅한 항생제도 없었고 군인들은 참호 속 세균이 버글 때는 구덩이에서 지내며 곰팡이가 핀 빵과 더러운 물을 마셨다. 이로 인해 많은 군인이 복통과 설사병에 시달렸다. 이런 와중에도 한 부사관만은 멀쩡히 밥을 먹고 변도 잘 봤다. 이 잘 먹고 잘 싸는 한 병사의 이야기는 니슬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어쩌면 그의 장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니슬은 부사관에게 그의 신선한 대변을 실험 재료로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조사 끝에 그 안에서 특이한 대장균 균주를 발견했고 이 대장균을 자신의 이름을 딴 대장균 니슬 1917칼 NISSL이 1917로 불렀다. 흔히 대장균 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균으로만 알겠지만 이 균은 특이하게도 대장균임에도 인체에 해로운 독소 물질을 생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의 염증 반응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장내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유산균이기까지 했다. 니슬은 그해 이 균주로 뮤타플로러라는 장 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 지금도 이 약은 궤양성 대장염 방지와 만성 변비 치료에 쓰이고 있다. 히틀러는 이 약이 꽤 마음에 들었다. 전쟁터에서 발견된 약의 기원도 그러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치고받는 장 속 싸움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동맹국과 연합군의 전쟁과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약효가 좋아서 히틀러의 장염 증상을 놀라울 정도로 호전시켰다. 히틀러를 매료시킨 또 하나는 모렐이 놓아주는 비타민 주사인 비타뮬틴이었다. 이것은 고함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었다. 무기력하고 힘없는 아침이면 히틀러는 어김없이 모렐에게 비타뮬틴 주사를 부탁했다. 주사를 맞고 나면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히틀러는 모렐을 의학의 천재라 칭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는 여타 다른 독재자들처럼 타인을 절대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믿는 인물이 모렐이었다. 모렐은 히틀러가 죽는 순간까지 포함해 그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이는 히틀러의 일생일대 실수였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다. 히틀러는 전적으로 모렐을 신뢰했지만 측근인 헤르만 괴링과 하인리히 힘러를 포함한 나치 지도부 대부분은 모렐의 치료를 탐탁지 않게 봤다. 오히려 그들은 모렐을 돌팔이 의사로 취급했다. 히틀러의 두터운 신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에게 진료를 받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모렐의 치료는 당시의 일반적 치료 상식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렐은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최신 유행 치료법에 집착하고 맹신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유능함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는 점이다. 환자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인체에 독한 약들, 심지어 마약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그의 처방에 의심을 품은 또 다른 주치의인 에른스트 군터는 몰래 비타뮬틴 주사의 성분을 분석해봤다. 약 안에는 비타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량의 메스암페타민도 들어있었다.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남용되는 각성 흥분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이 바로 그것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매우 크고 뇌 속의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도파민이 증가하면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과거에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치료나 기침과 감기 증상의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의약 목적으로 쓰지 않고 마약류로 지정됐다.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부 교수 나가이 나가요시가 발견했다. 감기약을 개발하려다 만든 이 물질이 축농증과 기침 억제에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부작용으로 각성 효과가 큰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처음 이 약은 자양강장, 피로회복제로 판매됐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약이 공공연히 사용됐는데 특히 장기간 행군이나 비행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주로 보급됐다. 나중에서야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금지됐지만 이미 많은 군인이 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 지금도 뉴스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마약이 메스암페타민이다. 특히 연예인들과 재벌 2세들의 마약 관련 사건 사고에서 자주 등장한다. 과거 한 유명 아이돌 가수가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피부에 난 상처가 메스버그 증상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이 증상은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나타나는 환각 증상과 가려움이다. 이 때문에 피부를 긁다 보면 자연스레 팔과 다리가 상처투성이가 된다. 이처럼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메스암페타민은 부작용이 큰 약물로 알려져 있다. 자살충동, 약물 의존, 분노장애, 치아변형, 신경손상, 불안과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장애가 생기는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말년에 들어선 히틀러는 전보다 화를 더 잘 내고 말도 어눌해졌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반복됐다. 전쟁 막바지에 그가 내린 작전들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들이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를 불러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측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때 유럽 대륙을 통치했던 그가 자기 자신마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선전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 손발을 심하게 떨고 걸음걸이 역시 어색하다. 이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파킨슨병에 걸린 이유가 메스암페타민 부작용이라 보고 있다. 약물 중독과 부작용이 만든 카리스마.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기울어지는 것은 독일의 정세뿐만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전쟁과 알게 모르게 그의 몸을 좀먹던 약물 때문에 히틀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는 대중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와 우상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의 연설을 보면 격정적인 말투, 음색, 억양, 그리고 과장된 몸짓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 대중들에게 강인한 군주라는 인상을 줬다.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대중들이 바라던 군주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또한 히틀러는 매번 아리아 민족의 유전적, 정신적, 육체적 우수함을 강조했고 자연스레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절제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했다. 한 나라 수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의 위기로 본다. 그래서 정치인, 특히 독재자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타고 있거나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등 마초적인 모습을 연출해 자신의 건강함을 과시하곤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어느 순간 우수한 아리아인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형태로 변해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눈, 떨리는 손발,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힘없는 목소리. 육안으로 봐도 초췌해 보였다. 그런 그를 위해 모렐은 비밀 레시피를 추가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었다. 옥치키린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됐던 이 약물은 소의 고안, 조직에서 추출한 남성 호르몬으로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큰 영향을 준다. 정자를 생성하고 성욕을 증진할 뿐더러 인체의 뼈, 근육, 피부 성장을 돕는다. 특히 단백질과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춘기 때 신체가 급격히 변하는 2차 성징기를 겪는데 그 원인이 체내에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때문이다. 성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굳이 약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 합성이 부족하거나 선천적으로 성호르몬이 결핍된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현재도 남성 갱년기 환자들 중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면서 성욕 증진과 인체 성장 효과에 대한 소문이 부풀려지며 정력 강화제, 회춘약 등으로 알려졌고 이후로 남용되기 시작했다. 보디빌더들이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되기도 했다. 보디빌더들이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맞아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주사를 맞은 부위의 근육이 괴사한다거나 고환에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무정자증이 되거나 약을 중단 후 근육이 퇴화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다. 체내 합성되는 남성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 오히려 신체의 여성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한때 히틀러는 사실 여성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남성 호르몬 과다 복용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심근경색과 관상, 동맥질환, 인체 면역을 억제해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있다. 어쩌다 보니 모렐은 히틀러의 건강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약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됐다. 히틀러가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각성제와 호르몬제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다른 약물을 집어넣었다. 그의 비밀주사 레시피에는 이제 심장 강화제와 페니실린을 포함한 각종 항생제까지 추가됐다. 히틀러는 이제 끝났다. 1944년 7월 20일 독일군 장교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는 동료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인 작전명 발키리 벨키리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늑대굴이라 불리던 작전 본부에 들어가 회의를 하던 히틀러 옆에 폭탄 가방을 두고 탈출했다. 폭탄이 터진 후에는 히틀러의 사망을 확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히틀러는 기적적으로 폭발에서 살아남았고 암살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처형했다. 겨우 살아났지만 폭발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막 파열과 전신의 통증 증상이 다시금 그를 괴롭혔다.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이 사건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고막 파열로 인한 두통과 통증을 호소하던 히틀러를 위해 안 그래도 약물로 가득한 그의 몸에다 모렐은 또 다른 약물인 유코달과 코카인을 추가했다. 유코달의 성분은 옥시코우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아편 진통제다. 마약인 아편에서 나온 물질을 변형시켜 만든 진통제를 아편계 오피오이드 진통제라고 부르며 종류로는 병원에서 쓰는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다. 우리가 통증을 0에서 10단계까지 나눈다면 7에서 10단계의 중증의 통증에 쓰이는 진통제가 아편계 진통제다. 아편계 진통제를 쓰는 대표적인 환자군은 암 환자다. 암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라니 그 약효가 얼마나 세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카인 역시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마약이다. 행복감과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하는 각성제지만 부정맥과 심장마비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사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마약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마약에 쉽게 탐닉한다라며 마약 중독자들을 유대인과 같은 취급을 했다. 마약 중독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유대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 의외로 히틀러는 굉장히 청결하고 온화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채식주의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1940년대 이 돌팔이 의사 덕분에 히틀러는 어느새 약물 중독자가 돼 있었다. 한동안 자신이 마약을 투여받고 있었다는 사실마저 인지하지 못했다. 약물의 효과가 극적이고 좋았던 이유는 단지 모렐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그도 점차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눈치챘다. 모렐이 너무나 많은 양의 약물과 주사를 자신에게 놓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150알의 알약을 삼키고 810회의 주사를 맞았다. 모렐이 기록한 문서를 통해 히틀러의 몸에 주입된 약물 리스트를 볼 수 있었는데 무려 그 종류가 74가지나 된다고 한다.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같은 마약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강심제와 항생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아낌없이 사용됐다. 건강해 보이기 위해 남성 호르몬을 추가했고
과량의 비타민과 카페인도 들어갔다. 겉만 보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약물 중독과 부작용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삼키는 알약이 너무 많아 속이 쓰리자 주사와 안약을 통해 약물을 주입했다. 주사를 너무나 많이 맞은 나머지 팔목에 바늘 자국이 가득해 정맥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약물 중독으로 몸도 정신도 엉망이 된 히틀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힘들어졌다. 제대로 징집이 되지 않은 부대를 전방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장군들을 충동적으로 파면하거나 총사령을 내렸다. 그리고 독일의 패배 이유가 내부 장군들의 배신과 무능함 때문이라 잘못을 돌렸다. 위대한 제국의 총통과 거리가 멀어진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히틀러를 떠나 항복하거나 망명을 떠났다. 이제 히틀러는 끝났어. 장군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이 공공연히 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약. 1944년 연합국의 폭격기가 독일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그해 12월 영국군의 폭격은 독일군뿐만 아니라 히틀러 개인의 건강에도 치명타를 줬다. 영국군이 폭격한 곳은 다름 아닌 슈타트라는 지역으로 그곳에는 지금도 유명한 제약 회사 머크의 제약 공장이 있었다. 당시 머크의 주요 생산품은 유코달과 메스암페타민 같은 진통제와 각성제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히틀러에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하나는 독일의 제공권을 연합국에 빼앗겼음을 의미했고 또 하나는 그를 버티게 하던 약물들을 더 공급받지 못함을 의미했다. 당시 모렐의 메모에는 처방전에 있는 대부분의 약이 제약 공장의 폭파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각성제 투약을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금단 증상이 히틀러를 찾아왔다. 우리는 마약을 끊으면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중독 상태에 빠진 몸은 갑자기 약물을 끊으면 오히려 심한 반동을 일으킨다. 이를 금단 증상이라고 한다. 금단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경련과 환각을 보거나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장애가 오거나 몸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아픈 감기 증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보통 아편계 진통제를 3개월 정도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데 히틀러의 경우 진통제 말고도 다양한 각성제와 약물들을 사용하다 갑자기 중단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몸이 떨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물을 구해오게 당장. 히틀러는 군대를 동원해 약물을 공수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연합군에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약 공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비명을 지르며 떼를 썼다. 모든 것이 끝났어. 다 끝났다고.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그는 남은 시간을 끔찍한 고통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모렐을 찾았다. 이제 모렐이 그에게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다. 각하, 이 약을 드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